네, 고하 1월 9일 금요일 코인 마켓워치 출발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잘 가려다가 다시 좀 꺾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심화됐습니다. 미증시뿐 아니라 국내장이 좀 잘 가고 있고 원자재 시장도 암호화폐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지친 기색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JP모건에선 가상자산 하락장 마무리 단계라며 바닥 따지기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불장이 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코인 시장의 흐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더 자세한 내용은 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민비트의 이수연 기자 그리고 블록스트리트의 최주은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며 오늘의 코마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키보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나타내주는 차트인데요.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현재 좀 올랐다가 좀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 는 그래도 영차 올라주고 있습니다. 점점 상승 중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33%로 일주일 내내 5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6.02%입니다. 이게 6%를 유지 중이라는 게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6% 아래로 내려와야 암호화폐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6%대 안착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점수를 매기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봅니다. 마이너스 30.7%입니다. 네, 아직도 중장기적으로는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6.28%입니다. 네, 이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 역시 단기적으로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둘러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요 코인 시황을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게 9만 달러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깨졌어요. 네. 그래서 이러면 이 상승 흐름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더 증폭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이릅니다. 네. 다만 이번 하락은 꽤 명확한 이유들이 겹쳐서 나온 조정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어떤 요인들이 있었죠? 일단 어떻게 보면 좀 비교적으로 전형적인 좀 조정 흐름으로 보입니다. 일단 네. 비트코인이 반등 과정에서 일단 94,000에서 95,000달러 구간까지 올라왔지만 네. 일단 이 가격에는 미리 매도를 걸어둔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이 구간을 한 차례 시험하긴 했는데 네. 매도 물량을 소화할 만큼 매수세가 붙지 않으면서 결국 돌파에 실패를 했고요. 네. 또 이를 계기로 단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출회됐습니다. 네. 비인크립토는 이번 조정이 약 1억 달러 규모의 차익 실현 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또 이번 주 ETF 자금 흐름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주초 하루를 제외하면 6일과 7일에는 각각 2억 달러 그리고 4억 달러가 넘는 순유출이 발생했고 네. 오늘까지도 또 순유출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단에서 이 매수세를 뒷받침해줄 추가 네. 자금 요인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조정폭을 키운 요인으로 좀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ETF 자금에서 유출 그리고 특정 가격대에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가격 압박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그런데 이건 좀 긍정적인 요인이긴 했습니다. 이 스트래티지의 MSCI 편출 결정이 일단 보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히려
원래는 좀 악재 해소라고 반영이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렇게 본다면서요? 네, 그런 시각도 좀 존재를 합니다. 일단은 네. 지난 6일에 다행히도 이제 MSCI가 이 DAT 기업을 지수에서 배제하는 방향을 당장은 실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좀 보류를 해둔 상태인데요. 네. 아무래도 기업들의 반발 등을 좀 고려해서 한 발 물러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DAT 분류, 뭐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을 더 폭넓게 좀 수렴하겠다라고 덧붙이면서 향후 언제든지 네. 좀 변동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남겨줬으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이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트래티지 주가 같은 네. 경우에는 발표 직후에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의식한 이 위험 회피성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의 시점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94,000달러 선부터 서서히 또 다시 밀리기 시작했죠. 네, 이 하루빨리 MSCI 편출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기 휴면 비트코인의 거래소 이동 역시 이번 조정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이 장기 휴면 물량의 이동이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좀 꼽힙니다. 네. 이 8일 크립토콘트에 따르면 최근 장기 휴면 비트코인이 네. 언제 또 얼마나 다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네. SOAB 지표에서 오래 움직이지 않던 비트코인 물량이 대거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로 유입되는 좀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네. 오랜 기간 이동하지 않았던 비트코인 물량의 유입이 먼저 나타난 뒤에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건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 이 중장기 보유자들이 높은 가격대에서 리스크를 좀 인식한 뒤에 네. 이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됐습니다. 원래 이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중장기 보유자들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졌는데 이제는 중장기 보유자들도 못 네. 참겠어 이러면서 그쵸. 나가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좀 걱정되긴 합니다. 향후 그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현지 시간으로 9일입니다. 네. 9일에 이제 9일이니까 네. 미국 시간으로 9일이니까 그쵸. 내일이죠. 네. 사실 한국에서는 한 토요일 날 나올 것 같은데 네. 먼저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이 이날 나옵니다. 야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하잖아요. 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상호관세가 좀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다들 시장 좀 대혼돈. 네, 혼돈의 장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왜 혼돈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네. 이미 부과된 관세를 좀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미국의 재정 부담이 다시 부각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또 국채 발행 확대 우려로 국채 금리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위험 자산 전반에 좀 부담이 단기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이 불확실성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네. 혼동의 장이 올 수도 있지만 또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호재로 보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네. 해석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네. 관세 위법 판결은 달러와 이 미 국채에 대한 제도적 신뢰 약화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금과 함께 비트코인이 대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재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미국을 좀 신뢰하지 못하겠다 네, 하는 그렇죠. 흐름들이 암호화폐와 금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것인데 그리고 또 주목해 봐야 할 이슈는 SEC에서 CFTC 관할권을 명확히 한 이 클래어리티 법안에 대한 논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좀 시장에서 좀 궁금해하는 이슈이실 것 같은데 네. 당장 오는 15일에 이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러티 액트 마크업 표결이 좀 네. 진행이 됩니다. 이 마크업 같은 경우에는 법안의 세부 조항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는 위안의 단계의 핵심 절차인데요. 네. 물론 이 절차로 당장 법안이 통과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도 일단 입법 관련 절차가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아무래도 지금 계속 이해 충돌 조항을 두고 좀 양쪽의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최종 통과는 뭐 2027년까지도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클래러티 법안이 좀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지금 9만 달러를 하회를 해서 좀 마음이 좀
사실 잠깐 올랐어요. 잠깐 올랐나요? 그러니까요. 빨리 좀 더 영차영차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잠깐 올랐죠. 잠깐 지금 아이고. 300달러 남았어요. 일단 그러니까요. 기술적으로 지금 중요한 게 95,500달러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92,200까지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 영차영차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지금처럼 잠깐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그쵸. 이걸 얼마나 또 안정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네. 일단 이 구간을 지키게 된다면 네. 91,400달러에서 92,500달러 이후에는 우리가 잠깐 찍고 내려왔던 이 94,000달러도 재도전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반대로 9만 달러가 무너져서 아까처럼 계속해서 그 밑에서 움직인다 하면 네. 89,000달러, 최악의 경우에는 86,000달러까지도 열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장기 보유자 분들이 지금 뭐 참아 이러면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버티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우리 같은 단기 투자자, 개미들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방향성이 좀 안 잡혔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는 관망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코마워에서도 이제 언급됐지만 이제 주기영 크립토컨트 CEO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 유입이 사실상 마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몇 달간은 급등락보다는 좀 지루한 횡보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결국 지금은 이 방향성 베팅보다는 시장이 이 새로 유입된 이 공급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쵸. 작년 말에 인내의 장인데 올해도 조금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네.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가 계속 이 이슈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슈 살펴봤는데요. 훈 기자, 네네네. 이 차트상의 특이사항 좀 없을까요? 갑자기 목이 메이셨는데. 차트상의 흐름 네. 좀 보면은 일단은 메타 차트부터 좀 살펴보면 좋습니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이 그 MACD에서 지금 이 초록색이 좀 뿔뚝하게 이제 솟았고 네. 다시 이제 빨간색으로 펼쳐지는 이 뿔뚝 쏟아질 것으로 이제 들어가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현재 흐름상으로는 빠질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 쭝케와 우리 솔수영 기자가 이제 네. 좀 한 100몇 달러 올랐다고 이제 좋아했는데 그것이 이제 반복되지 않을까? 다시 올랐어. 근데 다시 또 빠지고 이제 또 이제 89,000 980 됐다가 다시 또 9만 달러 됐다. 이런 게 좀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파 차트상에서도 지금 이 노랭이와 캔들이 기격이 벌어졌다가 다시 좀 좁혀 오는가 싶더니 여기서 다시 또 이제 그 좀 팔아라라고 하는 이제 빨간색 시그널이 좀 뜨고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좀 더 이제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지금 현재 상황이 있고요. 네. 이 예측치 키보스코어에서는 지금 예측치가 쭉 바닥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네. 바닥을 친 다음에 올라갈지 아니면 요 상태로 횡보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자 사실 그 주기영 크립토 퀀트 대표가 이제 그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 지저분한 장세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한 것도 사실 우리 웰커미분들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만 봤다라면 미리 이것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자 보실까요? 왜 그런지 분명히 제가 여기 주황색 선, 빨간색 선 다시 쳐다도 보지 않고 빠지는 것이 베스트인데 네. 여기를 안짝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짜증나는 좀 지저분한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역시나 이게 고공행진하고 또 하필 막히더라도 지금 이러한 데서 지금 잘 막혀주고 다시 빠지고 지금 이 파란색 선을 지금 이탈할지 아닐지 지금 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네. 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있는데 아직 지금 금요일 사실 그래서 이번 주가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네. 지금 금요일에서 거의 이제 이틀 하고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기저귀가 일어나서 여기를 다시 이탈해주면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안착해 가파르게 네. 올라온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를 이제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갈 것으로 보여요. 이 테더 도미넌스가 현재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4시간 봉 차트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일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바로 한 번에 이게 쭉 빠지는 것은 좀 어렵고 빠지더라도 6%
언저리에서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지저분하게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기저귀가 탄생해서 이번 주 여기 밑에서 마무리되면 네, 네. 좋겠죠. 좋은데 자 비트코인 이제 차트를 좀 보면 비트코인 차트 보면 네. 사실 이 94,000달러대 저항 때도 미리 잡아드렸죠. 네. 이거 지금 정확히 여기서 그니까요. 네, 미리 잡아드렸죠. 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9279가 90279가 관전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래도 이탈했다가 다시 또 걸려있잖아요. 올랐다가 또 다시 또 이게 이런 움직임이 좀 보이잖아요. 네. 그만큼 여기 빨간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여기를 이탈했더라도 이런 88,860달러 부근에서 또 여기 다시 또 반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90279와 88860 요거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왔다리 갔다 하더라도 짧게 끝나줘야 돼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88860에 대한 힘도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다시 그 밑에 87610달러까지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갑자기 기저귀가 탄생해서 테더 도그라스가 네. 기적을 네. 이 주황색 선 네. 5.59인가요? 5.9, 네, 5.995 여기 밑에서 마무리해 주는 게 좋겠는데 네. 지금 그 확률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다. 왜냐면 이게 갑자기 반등하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차트로 와서 네. 90279로 그래도 잘 사수해 주는 게 좋겠어요. 이게 여기 위에서 그래도 이 봉이 마무리되고 요번 주 내일까지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여기가 이 단기적인 또 저점으로 작용해서 한 번 더 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 한 번 더 쏘게 되면 여기서 또 속지 마셔야 돼요. 이거 쏘게 구간이? 되면은 네. 여기를 바닥 잡고 쏘게 되면은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거 내려올 거예요. 네. 왜냐면은 여기서 아직 차익 실현 못한 매물들이 여기서 또 차익 실현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림이 나쁘지가 않은 게 네. 자, 요렇게 이 90279 위에서 어쨌든 바닥을 지키면 이렇게 단기 채널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그재그 형식으로 이게 점점 우상향? 네, 우상향을 또 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장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는 요겁니다. 그래서 그몬 오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주봉 관점. 그래서 아. 비트코인 요것도 지금 주봉 관점 다시 보여드릴 건데 네. 주봉 관점으로 지금 그 바닥 여기를 이제 저 보여드리면 보여드리면 여기를 한 파, 두 파, 세 파 그리고 이렇게 제가 4파라고 했죠. 그래서 네. 여기서 지금 이 바닥을 가장 베스트가 이 빨간색 90279 위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네.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오파가는 게 이제 메인 주봉 월봉 관점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일봉에도 수많은 이제 그 오르락 내리락이 있을 거 그쵸.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90279를 잘 사수해주면 단기적으로 이러한 채널이 만들어져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그래도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가장 제가 바라는 상승 이제 수익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네. 여기를 못 지키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88860과 계속 지지고 복구가 반복이 될 건데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88,000달러도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겠다. 그래서 여기 밑에 87610 잡아놓은 거 여기서 또 한번 단기적으로 또 이제 네. 들어가면 또 숙명적으로. 맛있는 또 꿀자리 같은 수익을 또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렇게 반등하더라도 이게 크게 반등하는 것보다는 또 여기서 또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가장 관전 포인트는 90279를 잘 지켜내서 우리 쭝케와 솔수현 기자가 깨르륵 계속 웃는 모습이 좀 나와주셨으면 저도 좋겠네요. 네, 90279가 돼서 저희가 좀 까르르 웃는 구간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하고 같이 좀 밀렸어요. 그리고 3,200달러대에서 내려오면서 현재 3,100달러도 지금 아래로 뚫었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3,000달러는 지금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데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3,000원, 3,000원, 3,000원 왜 안 하세요 오늘은? 그거 하다가 네. 3,000원 뚫어가지고 예전에 아. 제가 약간 그 징크스가 있어서 그럼 그거 하지 한 번 마세요. 방송에서 못해요. 그럼 하지 네. 마세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흐름 자체는 약세 쪽에 좀 가깝긴 한데요. 네.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도 잘 버티는 좀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실제로 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약세 신호와 또 구조적 지지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약세 신호를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미국 기관 수요가 좀 약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아, 그래요? 이 크립토컨트 분석과 크립토 온체인의 분석에 따르면 네. 이더리움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 해당 지표의 14일 이동 평균이 지난 2025년 2월 이후 최저치인 마이너스 2.285까지 하락한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 지표는 미국 기반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우위를 보여주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매도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좀 다 네. 던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약세 신호는 이미 이더리움이 지금 고점이었던 4,700달러에서 좀 하락한 뒤 네. 지금 핵심 저항선인 3,300달러를 넘지 못하는 그 흐름이랑 정확히 좀 맞물리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여기에 또 ETF 수요도 좀 뒷받침이 못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네. 이렇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시 양수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네. 당장 그 주요 저항선이 3,300달러를 돌파하기는 네. 좀 쉽지 않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해당 지표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의 형국을 살펴봐야 우리가 이더리움도 어떻게 갈지를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동시에 좀 긍정적인 흐름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 지점이 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격은 조금 상방으로 올라가는 게 좀 주춤한 상태인데 이른바 브리지드 유동성, 그러니까 브리지드? 네. 블록체인 간 브릿지를 통해서 실제로 이동하는 자금 흐름을 말하는데요. 네. 이게 오히려 이더리움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일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유입된 브릿지드 유동성 순유입 규모가 약 3,500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게 전체 네트워크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음. 이 자금은 주로 베이스나 이 폴리곤 같은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에서 이동한 물량으로 파악이 됩니다. 레이어 2에 있던 돈이 다시 좀 메인넷으로 올라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으로 좀 유입이 좀 늘고 있는, 그러니까 메인넷으로 유입이 좀 늘고 있다는 건 네. 결국에는 이 ERC20 토큰을 중심으로 한 메인넷 내 활동이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메인넷으로 다시 집중이 되면 네트워크 전반의 거래와 수요도 좀 함께 확대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자본이 재배치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보이는데 이런 또 신호가 하나 더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도 네. 1,6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대기 자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또 디파이라마 기준으로 보면 이달 초부터 이더리움 생태계의 TVL이 65억 달러를 넘게 좀 늘었고요. 네. 최근 24시간만 봐도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즉, 그러니까 가격은 좀 눌려 있지만 네트워크 안에서는 자산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이킹 쪽도 계속해서 이 네. 물량이 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그쵸. 준호 네. MC가 최근에 좀 건드셨다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네. 네. 이게 이더리움의 구조적 지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물론 네. 뭐 우리 같은 개미나 플랑크톤 같은 존재들의 참여 때문은 아니고요. 그쵸. 최근 네. 기관 참여가 좀 확대가 되면서 네. 비트마인을 비롯한 대형 플레이어들이 이 대규모 스테이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비트마인만 해도요, 약 78만 개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좀 예치를 했고, 네. 현재 네트워크 전체적으로는 13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대기 상태입니다. 반면 이 스테이킹을 해제하려는 이 검증자 출금 대기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제로인 상태입니다. 이 스테이킹이 이더리움 가격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게 이게 묶여 있으니까 팔 수 없는 그런 공급량이 그렇죠.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단기 변동성 커질 수 있어도 네. 장기적으로 매도 압력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이더리움이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역시나 이 이야기가 그렇죠. 빠질 수 없죠. 맞습니다. 우리 톰리 선생님의 비트마인이 또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지겹도록 사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네. 좋죠. 아니, 너무 감사하죠. 저희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기사 쓰는 입장에선 좀 네. 지겹긴 하겠어요. 네, 정말 지겹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식이 정말 매주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 온체인 분석업체 아캄에 따르면요. 비트마인은 최근 일주일 동안만 이 1억 5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총 보유량은 약 132억 달러 수준까지 늘었는데요.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3%를 넘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아직 더 살 여력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쵸. 이 비트마인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기준으로 현금 보유량이 약 9억 달러 수준인데요. 네. 일부 외신에서는 이 자금이 이더리움 추가 매입에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요. 특히 비트마인이 스테이킹 비중을 점점 더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공급량의 일정 비중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톰리 선생님께서 좀 지겹긴 하지만 매일매일 계속 저희를 지겹게 해서 네. 매수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더리움이 잘 버티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전망 어떻습니까? 네, 뭐 좀 가격은 좀 아쉽지만요. 네. 반등 재료는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망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많이들 좀 엇갈리시더라고요. 네. 일단 크립토컨트 분석가 이 펠린 APA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이 약 78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열도 침체도 아닌 중립 구간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만약에 지금 일단 3,000달러를 잘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3,000달러를 잘 지키면서 미결제 약정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면 현물 중심의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3,700달러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3,324달러 저항 돌파 여부가 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이걸 만약에 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변동성 장세로 돌아갈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 기자, 이더리움 차트 3,000달러 잘 버틸 수 있어 보입니까? 지금 잘 버티고 있잖아요. 아, 네. 잘 버티고 있고 네. 그리고 딱 전에 제가 한 말 있죠. 어떤 거요? 만약에 비트가 제 이 팔만큼 떨어지면 이더는 좀 손목만큼 떨어진다고. 얼마 안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비트가 이만큼 떨어지면 이더는 떨어지더라도 네. 좀 덜 떨어진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고 네. 지금 그렇게 실제로 발현이 되고 있고요. 이제 네. 메타 차트 보면 지금 여전히 이제 비트에 비해서는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셀 시그널이 나오더라도 네. 이 MACD 상에서는 그래도 잘 초록색 이 볼록 배가 나오면서 이제 잘 버텨주고 있고요. 네. 이 알파 차트에서도 지금 이 노랭이 밑에 캔들이 이렇게 곤두박질 쳤으나 아하. 그리고 다시 이걸 좀 말아 올리려는 그리고 이게 간격이 좁아졌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때려 맞을지는 이제 이제 차트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네. 자 이제 뭐 키보스 코어에서도 이 예측치가 이 초록색이 밑으로 쫙 내려면은 얘가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얘가 이렇게 되면은 얘는 좀 빨간 상격은 이렇게 다시 수렴할 거고 이렇게 되면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은 비트에 비해서 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게 좀 보여지고 네. 실제 차트에서도 제가 미리 그어놓은 파란색 선에서 이렇게 잘 밑꼬리 잡고 이렇게 버텨주고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더리움은. 어떤 이제 거예요? 네. 이더리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뭐죠? 이게 뭐예요? 3077. 3077? 네, 사실 이 3077이 예전에 저희 아버지 차 번호였는데 3077 TMI, 네. 자, 3077 여기를 잘 지켜줘야 돼요. 아, 3077을? 네, 여기 이더리움 3077을 잘 지켜주고 네. 다시 3147 항상 제가 강조한 그 이더리움 가격 3147을 도전해서 안착해주는 게 베스트 이렇게. 근데 이 3077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뚫리면 한번 휘청할 수가 있어요. 휘청 이더리움. 네. 근데 어디까지 휘청할 거냐? 어디까지요? 3,000 뚫나요? 어디까지 3,000이 뚫릴 수가 있어요. 아. 자, 그러면은 네. 사실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 3025나 2990 이런 미리 잡아낸 데서는 또 다시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3077이 좀 뚫리게 되면은 대략 요런 데 구간 2,900달러 초반에서 2,800 후반대까지는 다시 한번 왔다가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 미친 듯이 또 집중해서 담아야 되는
우리 솔수영 기자의 모교, 이제 숙명적인 구간이 또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데 오면 또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3077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장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XRP 좀 리플 살펴봐야겠는데 리플 이게 2.3달러까지 갔다가 다 반납하고 간신히 2.21달러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상승 동력을 왜 이렇게 잃은 건가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이주도 나가라 이랬잖아요. 아니, 다 나가래. 근데 안 나가셨죠? 안 나갔죠, 당연히. 좀 버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본인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준케 모든 시청자분들의 염원이라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상황이 좀 안 좋은 게 나 때문이다. 우리 준케가 네. 좀 잘 이게 75% 중에 한 25%를 더 파셨어도 근데 그럼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미 좀 상승한 맛을 봐서 저는 버틸 겁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그래서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분이 좋다가 말았잖아요. 네. 네. 저도 역시 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초에 그동안 못 간 거 다 가나 보다 이러면서 이번에 진짜 찐반등인가 이러면서 막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바로 아니야 반동 다 못 줘 이러면서 돌아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딱 이제 끝났잖아요. 지금 이제 그쵸. 약간 좋다 말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좀 우리의 그 준케의 나가라 운동이 좀 먹히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여튼 좀 원인들을 좀 보면요. 네. 장난이고요. 네. 현물보다는 좀 파생시장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파생시장. 네네. 먼저 숏포지션이 좀 대규모로 청산이 됐는데요. 네. 이러면서 가격이 좀 급등을 했고 이후에는 롱포지션 청산이 좀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네. 이 크립토컨트 데이터에 따르면 1월 5일에는 약 440만 달러 규모의 숏 청산이 발생을 하면서 네. 이때 가격이 2.4달러 근처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사실 강한 매수라기보다는 숏 커버링에 가까운 반등이었다는 겁니다. 네. 애초에 진짜 반등이라 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좀 못 간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가격이 되돌린 구간에 들어서자마자 네. 이번엔 약 400만 달러 규모의 롱포지션 청산이 발생을 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청산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전문 매체 뉴스BTC는 이 흐름을 두고 결국에 현물 매수가 주도한 이 반등이 아니라 청산이 만든 반등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이낸스 에서 이 XRP 파생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양방향 천상이 좀 계속되는 만큼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바랑사 리플의 IPO 관련 이슈도 좀 겹쳤죠? 네, 맞습니다. 리플 IPO가 되면 호재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좀 많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이 당분간은 비상장하겠다라는 기조로 좀 유지하면서 기대감이 좀 식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계속 좀 리플은 ETF가 순유입 행진을 이어갔는데 이게 좀 멈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이죠. XRP 현물 ETF가 출시 이후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하루 기준 약 4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다만 누적 순유입이 3%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이 좀 아쉽죠. 아무래도 그 투심을 좀 그쵸. 시키는데 좀 영향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XRP 관련된 이슈 저희가 살펴봤고요. 훈 기자, 네. XRP 차트상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차트상 매우 양호해요. 그래요? 네. 네. 이게 지금 나가라 할 게 아니라 들어와라. 지금 그 우리 웰커미 분들 중에 에어막님이 항상 애플 오늘이 막차입니다 하잖아요. 네. 이제 XRP는 이제 에어막 코인입니다. 이제 에어막 코인. 리플 이제 막차다? 에어막 이제 오. 에어막님이 이제 XRP를 타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자 여기 XRP 메타 차트 보면 뭐 이렇게 단기적이 아니라 하지만 3, 4일 좀 빠졌죠 역시나 네. 빠졌고 전 충분히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차트에서 설명드릴 건데 지금 여전히 MACD 상에서 이 초록색이 또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근데 항상 중요한 게 MACD가 이 초록이에서 빨갱이로 바뀔 때 또 네. 이제 이 가격이 또 바뀌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단기적으로 좀 더 빠질 수 있겠는데 자, 알파 차트에서도 지금 셀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또 웰커미 분들을 벌벌벌 XRP 진짜 나가야 되나 이런 이제 판단은 또 오판을 할 수가 오판, 있는데 네. 자
키보드 스코어, 자, 이거 초록이, 우리 초록이가 지금 평평하게 지금 또 바닥을 졌네요. 이제 네. 발산을 하려고 하겠죠. 자, 이렇게 흐름 보여지는데, XRP, 우리 에오막 XRP. 자, 보시면, 짜잔, 이게 뭘까요? 제가 빠지더라도, 제가 빠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매수. 회색 박스 여기 네. 2.07, 2.02거든요.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박스 떼서 지금 정확히 지금 반등했죠. 음. 예, 여기 또 꿀 같은 자리라고 제가 여기가 바로 애호막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잘 지켜주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고 XRP는 주봉 관점으로 아싸리 월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월봉으로 보면 지금 그래도 견고하게 이 박스를 만들었는데 박스 바닥을 그래도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월봉 관점을 보셨는데 한번 다시 이렇게 크게 한번 발산할 수 있는 그 차트적 흐름이 월봉에 지금 또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이 XRP를 어디서 담아야 되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미 지금 미리 또 알려드린 구간에 지금 잘 왔고요. 네. 손익비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애호막 자리다. 여기. 추매야겠네. 네, 애호막 자리여서 여기서 이게 좀 더 빠지면 빠지더라도 여기서는 정말 저 같으면은 이제 우리 애호막님처럼 한번 탑승을 해 보겠어요. 저 같으면은 근데 이제 네. 또 모든 물량 그렇다 해서 막 훈기다가 위험하죠, 해서 그건. 그게 아니라 항상 제가 여기 손익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2.02달러를 또 이탈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 그림이 또 달라져. 근데 이 손절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네. 손익비가 좋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같은 자리는 그래도 다마가 도전해 볼 만한 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이슈와 동향 살펴봤고요. 특이한 움직임을 보인 코인 이슈를 확인해 보는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인 레이더에서 살펴볼 코인은 코스모스입니다. 얘기해서 흔히 뭐 블록체인은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무슨 뜻인가요? 네, 각자 따로 놀던 블록체인들을 서로 통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코스모스는 이 IBC라는 프로토콜로 이 체인 간 자산 데이터 이동을 좀 가능하게 하고요. 네. 텐더민트 기반으로 체인을 빠르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그럼 이 코스모스는 단일 체인이라기보다는 생태계 구조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코스모스 허브를 중심으로 여러 독립 체인들이 좀 붙는 구조고요. 네. 각 체인은 이 거버넌스와 경제가 따로 돌아가면서 필요할 때 이 IBC를 통해 서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코스모스 SDK가 일종의 블록체인 제작 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합의 구조나 기본 기능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이 덕분에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고 코스모스 생태계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네, 그러면 코스모스 코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일단 허브 토큰으로서 이 수수료와 스테이킹 그리고 거버넌스에 쓰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늘 인터체인 생태계의 가치가 코스모스 토큰에 얼마나 축적됐냐 이런 게 좀 핵심 쟁점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토크노믹스 개편 얘기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엔 이 인플레이션 보상 구조가 수요를 못 끌어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네. 외부 경제학자까지 참여해서 토큰 이코노미를 좀 재설계를 하는 걸 논의 중입니다. 방향은 사용량을 기반으로 가치가 코스모스 코인 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쪽인데요. 네. 이게 아마 가격 부진을 좀 풀 핵심 카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모스 코인 어떤 코인인지 살펴봤고 최 기자님 네. 차트상 특이사항 짧게 좀 알 수 있을까요? 특이사항은 네. 이 코스모스 네. 이름도 예쁘고 티커도 아톰. 네, 아톰. 저 아톰 정말 좋아하는데. 네. 우리 아톰이 코스모스는 정말 중요한 가격대가 딱 하나가 있어요. 여기 네. 하얀색으로 보이시는 여기 3.61 보이시는 여기 3.61 여기 옆에 요거 3.61. 네. 3.61을 넘어주느냐 안착해주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 네. 이 지금 이 코스모스 이 코인이 지금 이 주봉 차트거든요. 이게 쭉 올랐다가 거의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쭉 빠졌죠. 네. 이 빠진 거에 대해서 추세를 바뀔 수 있는 한마디로 여태까지 하락 추세였다면 이제는 이 상승 추세로 바뀌는 분기점이 바로 3.61달러예요. 네. 그래서 3.61달러 정도까지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으나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저항을 맞겠죠.
왜 중요한 자리니까.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분명히 또 이렇게 일봉인데 여기서 이렇게 오르더라도 여기서 저항을 맞을 거예요. 근데 이 3.61달러를 잘 뚫고 안착해주면 그때부터는 코스모스 코인은 이제 상승형으로 이제 보면 아톰이 이렇게 하고 날아가듯이 네, 이렇게 날아가듯이 네. 얘도 이제 똑같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수윤 기자와 최주윤 기자 함께 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블록체인 기업 CEO와 함께하는 크립토 인사이드에서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되는 동안 시청자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네. 그리고 간장우동님, 준캐 리플 좀 팔아주세요 하면서 2,000원 슈퍼챗 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2,000원 쏴주셨는데, 이게 좀 팔아야 되나 하지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훈 기자님 의견 들으셨죠? 지금 담아야 된다. 리플 오늘이 막차입니다 라는 말씀 듣고 절대 팔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더 들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땅비니님하고 퓨튜브님하고 이렇게 나가라 외쳐주고 계신데 맞습니다. 리오막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타볼까 뚱뚱따리 뚱뚱따. 우리 모두 좀 리플 타서 이거 매수 권고하는 건 아닌데 타서 한번 부자 되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리플은 저는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매도세가 좀 강해지고 있는데 이 개인 매도세 말고 기관에서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계속해서 매수세 이어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 인사이트 많이 얻어 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크립토 인사이트를 출발해 보겠는데요. 네, 이번 주를 보면 글로벌 정세 쪽에서도 이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과 상황들이 전해지면서 이 신흥국 리스크와 통화 불안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언급되는 이런 한 주였습니다. 오늘도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함께 짚어볼 만한 프로젝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노래를 너무 진정성 있게 부르셔가지고 옆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죠. 제가 리플을 사랑합니다. 그만큼. 네. 네,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네. 시장의 반응은 비교적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다시금 관심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단기적인 가격보다는 앞으로 자산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실물 자산과 직접 연결된 디지털 자산,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의 확장성과 그 효율성을 담당하는 크립토까지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술 위에서 실제로 활용과 서비스가 어떻게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네. 오늘도 단기적인 가격 이슈보다는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차분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살펴볼 프로젝트는 테더 골드입니다. 테더 골드는 2026년 새해 첫날 업비트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을 시작하며 올해 문을 연 자산이기도 한데요. 이 테더라고 하면 보통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T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테더 골드는 이름 그대로 금과 연결된 이런 좀 자산이라 알려졌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 프로젝트는 어떤 구조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크립토 이름만 보셔도 추측이 될 만큼 골드가 써 있으니까. 네, 하시는데요. 네네. 테더 골드는 진짜 이름 그대로 실제 금을 담보로 해서 만든 디지털 자산입니다. 네. 그래서 테더 골드는 토큰 하나인 저희가 XAUT라고 하는데요. 이 실제 금 1트로이온스에 연동되어 있고 이 금은 실제로 스위스의 전문 보관 시설에 보관이 됩니다. 네. 그래서 트로이온스라는 말이 조금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어서 그렇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석유를 배럴이라는 단위로 세듯이 네.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거래할 때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단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1트로이온스는 약 31.1g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테더 골드는 가격만 금을 따라가는 토큰이 아니라 네. 실제로 금을 담보해서 금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토큰이라는 점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실물 자산 토큰 RWA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테더골드는 RWA 굉장히 전형적인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RWA라는 건 결국 부동산이라든지 채권, 뭔가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네. 디지털 자산화한 사례잖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 금이라는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하여 전통적인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지만 그 가치의 근거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근거 자체는 현실 세계에 있는 금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금값이 많이 오르면서 금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실물 금도 있지만 뭐 ETF도 있고 한데 테더 골드는 좀 이들과 어떤 차별화가 될까요? 네. 이 사실은 테더골드를 네. 먼저 할 때 가장 많이들 할 질문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을 소유하는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차이점을 표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 표가 이제 테더골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익숙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일단 먼저 실물 금은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지만 전쟁이 나거나 하면 보관이나 운송이 안 되잖아요. 무겁잖아요. 네, 무겁죠. 네. 그래서 옮기거나 거래하는 이런 유동성의 제약이 있는 반면에 네. 또 금 ETF 같은 경우에는 증권 계좌로 쉽게 거래는 할 수 있지만 실제 본인이 금을 직접 소유한다기보다는 네. 금에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구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을 기초로 한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런 거래를 하는데 좀 제약이 있고 뭐 가격 추종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거래 시간에도 또 제한이 있고요. 네. 그에 반면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그 테더골드 같은 경우에는 네. 실물 금을 기반으로 해서 충족을 하고 있고 각 토큰이 특정 금괴의 일련 번호라든지 아니면 중량이라든지 순도와 직접적으로 매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금을 담보로 한다는 점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장 특징적이고요.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기 때문에 지갑 간에 뭐 24시간 거래도 가능하고 쪼개기로 해서 조금씩도 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간장우동님께서 슈퍼챗 2,000원을 쏘아 주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럼 테더골드 있으면 실제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메커니즘이죠? 슈퍼챗 잘 받아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테더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테더골드 가져간다고 해서 코인을 네. 가져간다고 해서 바로 금으로 교환을 해주지 않고요. 네. 특정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공식 채널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저도 이게 궁금해서 제가 만약에 뭐 조그맣게 진짜 금괴를 살짝 조그만 거를 이제 소수점 나눠서 구매를 했는데 네. 이게 상환이 가능할까라고 보니 금덩이 한 괴를 가져와야 개 정도는 네, 약간 그러니까 한 소수점 투자네요. 약간. 30개 정도는 토큰을 보유하고 있어야 그래야? 네, 상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소수점은 안 되고 일단 네. 온스 딱 맞춰서 네, 맞습니다. 사야 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금하고 비트코인 하면 뭔가 이 희소성과 좀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사실 디지털 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희소성과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이 표현은 희소성과 탈중앙성이라는 점에서는 금하고 성격이 닮았는데 네. 테더골드는 비유가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실물 금 자체와 1대1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과 닮은 그런 금과의 비슷한 성향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네. 이런 테더골드는 아예 금을 디지털 형태로 그대로 옮겨놓은 자산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점에서 테더골드가 의미하는 건 기존의 전통 자산과 정말 디지털 자산 사이에서 융합을 굉장히 잘한 예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고요. 네. 조금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네. 다 이거 장점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간편하게 테더골드만 사면 되겠네. 이거 살 뻔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또한 금에 요즘 관심이 많아서 네. 조금 더 백서를 주의 깊게 봤기 때문에 아까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주의할 점은 이제 발행사가 테더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테더가 발행한 자산이기 때문에 규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 지갑이 잠길 수도 있고요. 또 KYC 계정에 한해서 문제가 생기면 또 계정이 잠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처럼 아예 저희가 중앙화된 거에 대해서 반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중앙화돼 있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과 관련된 우리 토큰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프로젝트는 GK 싱크입니다. 이름이 좀 익숙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대표님, 이 프로젝트는 이전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된 적이 있죠? 네, 저희가 프라이버시 코인을 워낙 지난 방송에서 좀 많이 다뤘다 보니까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GK 영지식 증명도 저희가 한 11월쯤에 다뤘던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GK 기술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를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때 GK 싱크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GK 롤업 기반의 레이어 2 네트워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더리움 약간 좀 가스비 비싸고 그쵸. 속도 느리고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좀 보완하는 성격이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 좀 굉장히 좀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한계들에 대해서 많이 극복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더리움 기반 서비스를 쓰되 조금 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거래를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레이어 2만의 좀 장점이 있고요. 네. 게임이나 NFT, 뭐 디파이처럼 이렇게 저희가 거래를 빠르게 처리해야 될 때 조금 더 특징적으로 나옵니다. 네. GK 싱크는 그러면 다른 레이어 2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또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요새 레이어 2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상 백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레이어 2는 확장성에 기반을 둬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립적인 체인처럼 보여질 때가 좀 많은데요. 그렇죠. 네, 본 GK 싱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독립 체인의 성격보다는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위해서 돕겠다. 네, 돕겠다라는 게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있어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런 지갑 같은 걸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개발 용어나 핵심적인 것들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이더리움 형태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조금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네. 원래 이더리움을 들고 있어야만 가스비나 수수료를 결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GK 싱크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으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설정 자체를 서비스에서 본 토큰은 뭐 저희가 뭐 UTC로 그 태도로 한다라고 하면 USDT로 한다, USDC로 한다 설정을 하면 그렇게 또 계산을 할 수도 계산을, 있고요. 따로 이더리움을 아예 수수료 설정을 올려야 0으로 하면 네. 수수료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GK 싱크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프로젝트는 브레비스입니다. 대표님, 이 브레비스 토큰은 제가 약간 유추가 안 되는데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브레비스는 네. 네, 유추하기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영지식 증명이 또 응용이 된 아,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데이터 연산 검증 인프라인데요. 네.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데이터 계산을 외주에 맡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이걸 외주로 맡긴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에서 계산을 해주는 대신에 외주 인프라에다가 이 복잡한 계산을 맡기겠다라는 건데요. 네. 블록체인은 원래 모든 노드가 똑같은 계산을 반복해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지난 30일 동안 얼마나 거래했는지 뭐 아니면 VIP 등급이 맞는지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될 경우에는 브레비스는 이런 복잡한 체인을 체인 밖에서 먼저 수행을 하고 그 결과값만을 중앙에 통보를 해줍니다. 영지식 증명 형태로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제출만 하는 간편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레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쓰는 서비스라기보다는 뒤에서 일하는 인프라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브레비스가 어떤 뭐 하나의 특정 서비스나 특정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웹3 서비스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인프라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브레비스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백단에 지금 브레비스와 같은 인프라들이 사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프로젝트를 같이 놓고 보니까 블록체인 생태계가 단순한 이 코인 시장을 넘어서 역할이 다 나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